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주일학교에 어릴 때부터 잘 다니던 학생이 자기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잘 나가던 주일학교를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냐고 선언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더니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우주의 나이도 오래되었고 지구의 나이도 오래되었고 생물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과학을 통해서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과학과는 굉장히 다르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해서 다시 주일학교에 가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리 상당히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경험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어떤 사고, 논리들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과학적인 사고는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에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과학 시대에 다양한 면에서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이 제시해주는 우주의 역사, 과학이 제시하는 생물의 세계가 그 자체가 이제 기독교의 도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이 제시하는 우주의 모습, 자연의 역사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생각했던, 성경을 통해서 그렸던 그 자연의 그림과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매우 다른 모습을 과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과학이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과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그 창조의 역사가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그 과학이 제시하는 역사 자체가 기독교의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세계의 어떤 그 인과관계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다면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밝혀내는 하나의 학문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과학은 기독교의 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렇게 생각했던 자연과 혹은 우주의 모습과 혹은 우주의 기원과 과학이 제시하는 그 우주의 기원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빅뱅 우주론을 중심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과학주의 무신론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무신론자 혹은 신무신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과학주의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이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가지고 이 과학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증거다. 과학이야말로 바로 무신론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주장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그 과학을 토대로 철학적인 해석을 한 하나의 철학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과학주의 무신론은 이제 기독교의 도전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실제로 그 과학주의 무신론의 다양한 공격들이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도전은 사실 이제 기독교 내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은 성경을 마치 과학 교과서처럼 읽으려고 접근하는 근본주의 혹은 이제 문자주의적 오류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주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의 1차 독자였던 고대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우주의 모습, 그 우주의 모습을 성경에서부터 읽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러한 우주의 기원, 그러한 우주의 모습을 진짜 우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과학이 제시하는, 현대과학이 제시하는 과학의 내용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모순된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과학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런 그 잘못된 접근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어떤 그 극단적인 근본주의 접근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열린 자세, 또 과학을 좀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 과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도전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좀 그 과학과 어떤 신학의 어떤 대화라는 그런 측면, 과학과 신학의 어떤 접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좀 약간 에코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멋있게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제가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이제 블랙홀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적으로 천문학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천문학이 제시하는 현대과학이 제시하는 우주의 역사 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먼저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대한 공간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면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2,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다 따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6,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별들이 상당히 빽빽하게 서로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우리 인간의 키 정도로 비유를 한다면 태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쯤 있을까요? 가령 태양의 크기를 제 키 정도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는 포도알 정도의 크기가 되고 태양계의 크기는 마을버스 타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아마 이 방화동 이 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 될까요? 태양이 제 키만 하다면. 수원, 부산, 제주도를 넘어서 하와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크기가 제 키만 하다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지구상의 대도시 사이의 거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2,000개나 되는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포도알 크기가 지구라면 태양 크기가 제 키라면 이제 우리 인간의 크기는 원자 크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 공간이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이 사실 이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사실 실제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에 비하면 한 1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모습인데요. 이 은하 내에는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이 한 2,000억 개 정도가 있죠. 2,000개가 아니라 2,0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천문학에서는 주로 우리가 억억 하는 소리를 많이 내게 되는데요.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26,000년 정도를 가야 되는 변두리에 태양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대부분의 별들은 다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는 한 1,000억 개 단위의 별들이 있고 그 각각의 별들이 아마도 목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고요. 우주를 거대한 집에다가 비유한다면 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벽돌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 은하를 여행하려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 로켓을 타고도 수십만 년이 걸리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은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큰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이제 형님뻘 정도가 됩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도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십만 년이 걸리는 통과하려면 수십만 년이 걸리는 이제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고 약 3,4천억 개 정도의 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먼 공간으로 나간다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 공간인지를 점점 실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은하의 세계를 넘어서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의 동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하의 동네의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있고, 여러분이 남반구에 가면 볼 수 있는 마젤란 성운, 대마젤란 성운, 소마젤란 성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남반구에 가면 마치 이제 솜사탕처럼 밤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은하들이 우리 은하 주변에 있고요. 좀 전에 보신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작은 은하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약 260만 광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60만 년만 가면 이제 안드로메다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오래 사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260만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언제적 모습인가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문학에서는 우리가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체망원경은 어떤 의미에서 타임머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는데요. 우주로 나가게 되면 빛의 속도로 달려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공간을 우리가 탐험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서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우주, 안드로메다까지만 가더라도 이렇게 260만 년이라는 시간의 과거를 보는 현상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거리를 굉장히 상당히 정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세계로 나가서 조명을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좋은 사진인데, 우리가 그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것들로 밤하늘의 그 보름달 크기의 5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밤하늘의 공간을 아주 오랫동안 그 카메라 노출을 줘서 찍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장을 한꺼번에 이제 합성해서 모은 사진인데요. 실제 노출 시간이 50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밤하늘에 전혀 보이지 않던 거의 우주 끝에 있는 이 수많은 은하들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별을 10억, 100억, 1000억 개 정도 거느리고 있는 은하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처럼 작게 보이는 하나하나의 은하는 거리가 한 30억, 40억, 50억 광년 떨어진 거의 그 우주 끝에 있는 은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 보이는 은하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서 이제 우주를 연구할 때 이렇게 매우 좁은 공간을 매우 깊게 노출을 길게 줘서 연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밤하늘의 굉장히 넓은 영역을 깊지는 않게 노출을 길게 주지는 않고 밤하늘의 넓은 영역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동영상인데요. 슬론 전천 탐사라고 해서 이제 밤하늘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영역을 우리가 망원경으로 서베이, 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하 하나하나마다 사진을 찍고 은하 하나하나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래서 은하들이 우주 공간 안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3차원 구조를 영상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조명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한 70만 개 정도의, 60몇만 개 정도의, 70만 개 정도의 은하를 이제 보게 되시는데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죠. 은하가 한 56만 개 정도 되고, 퀘이저라고 하는 것이 한 이제 8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실제로 은하의 사진들을 찍은 것이고, 지구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지금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 은하도 있고, 타원 은하도 있고, 또 하나하나가 다 100억, 1000억 개 단위의 이제 별을 갖고 있는 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방향에는 은하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쪽 방향을 관측할 수가 없어서 은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점점 멀리 가면은 은하들의 밝기가 이제 어둡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은하의 숫자가 좀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치 거미줄처럼 은하들이 거대 공간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하들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고, 방향을 좀 돌려보면 마치 거미줄처럼 은하들이 그 우주의 거시 공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은하를 관측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약 한 30억 광년. 더 멀리 가면 이제 은하들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이제 관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억 광년 이상,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이 걸리는 시간 이상을 가면 거기에는 은하도 없고 별도 없고 소위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전자기파가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빅뱅, 우주의 초기에 빛과 물질이 분리될 때 나왔던 그 처음 그 빛이 지금 이제 전자기파로 이제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우리가 그 은하의 분포를 2차원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5억, 10억, 15억 광년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로 갈수록 은하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3차원의 거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주의 초기에는 이렇게 은하들이 많이 몰려있고 은하들이 별로 없는 이런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균일한 모양이었는데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기게 하기 때문에 현재 우주로 오면 이렇게 마치 거미줄처럼 모여있기도 하고 비어있기도 한 이러한 그 우주의 은하의 그 거시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이 그 몇 개 정도의 은하를 보셨다고 제가 했죠? 한 100만 개가 좀 안 됩니다. 한 70만 개 정도를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이 은하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네, 은하의 숫자도 사실 1000억 단위로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는 별이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1000억 개 단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은하가 이렇게 별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은하가 우주 공간에는 또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2000개의 별이 차지하는 이 거대한 공간, 그 다음에 2000개가 아니라 2000억 개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가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막대한 공간인지, 얼마나 거대한 공간인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주는 천문학에서는 100억 광년 이상의 크기,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로 100억 년 이상을 가야 되는 그 거리 정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는 우주의 크기인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나라고 하는 우주에 갇혀서 아주 좁은 우주에 살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와 우리 가족, 아주 이 작은 우주에 갇혀서 내 인생을 거기에만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서 지구를 좀 나의 우주로 품고 지구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이 정도로 이제 거대한 시공간의 세계인데, 너무 우리가 땅만 보고 다닐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우리 눈을 좀 들어서 좀 우리의 우주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거대한 공간의 우주지만 이 거대한 우주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류의 지성사에는 그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정적인, 뭔가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역동적이지 않은 아주 굉장히 정적인 우주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이 우주에 대한 우리 인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우주는 그런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우주가 아니라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진화하는 우주다. 그래서 우주 진화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빅뱅 우주론의 탄생은 사실 우주 공간이 이제 팽창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팽창은 허블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1920년대에 르메트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천문학자하고 더불어서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허블이 했던 연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들을 연구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우리 근처에 있는 은하들을 연구했어요. 두 가지를 쟀는데요. 하나는 은하들이 얼마나 먼지 거리를 측정했고, 또 하나는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허블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가까이 있는 은하에 비해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 은하들이 멀어질까? 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 그것은 은하와 은하 사이에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그 허블이 관측했던 20개 정도 되는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측정한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가까운 것은 이제 이 정도의 속도로 멀어지고 더 먼 은하들은 2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허블이 처음 찾았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허블 자신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풍선에다가 점을 찍고 풍선을 점점 크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를 은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듯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A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B라고 하는 은하와 더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은하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시간 동안 풍선이 커진다면 B보다 D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그렇죠? 1차적인 관계가 같죠. 그래서 바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의 그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 사이에는 공간이 새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주 팽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죠? 공간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과학적 질문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풍선의 경우에는 이제 풍선을 불면 풍선의 표면이 점점 커지니까 풍선이 있는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 3차원의 우주 공간이 더 크게 점점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허블 자신도 자기가 발견한 허블의 법칙이 우주 팽창을 의미한다라고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나 1920년대, 30년대를 쭉 거치면서 지난 100년 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지금은 우주의 팽창을 의심하는 그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우주 팽창은 당연한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우주 팽창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OX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OX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저는 뭐 초등학생부터 노인대학에서까지 다 좋아하는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주 팽창에 대한 다음 설명은 옳은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도 팽창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주 팽창에 대한 다음 설명은 옳은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도 팽창한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O하고 X가 갈리는데요. 제가 이제 과학 강연을 할 때는 이런 거 가지고 토론도 시키지만 오늘은 변증 컨퍼런스니까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답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가 팽창하면 태양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의 크기도 팽창하겠죠. 그러면 지구의 크기도 팽창하고 여러분의 얼굴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내 얼굴의 크기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얼굴이 안 그래도 큰데 커지면 걱정이 되겠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친구 얼굴도 커지니까. 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길이를 재는 자도 다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도 팽창하고 태양계도 팽창하고 지구도 팽창하고 우리 얼굴도 팽창하면 팽창한 거나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아요.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는 우주 공간이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팽창하고요. 우주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하 내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별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은하의 크기는 커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도 우리 얼굴을 구성하는 이제 분자 간의 결합력이 우주 팽창의 힘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 현대과학의 천문학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근간이 되는 이론이 출발하게 된 시점인데요. 이 대폭발 우주론은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진리는 없다 이런 상대주의가 아니라 반대로 상대적으로 측정이 되지만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은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은 관측값들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입니다. 중력이 뉴턴이 만인력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지 혹은 달이 왜 지구 주위를 도는지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도는지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주 전체의 운동을 설명했죠. 그런데 뉴턴에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중력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 이론에 따르면 이 중력 이론을 우주에다가 적용을 하면 우주 전체가 이제 수축하거나 혹은 팽창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암시하고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지 우주가 뭐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론 자체에다가 우주의 팽창이나 수축을 막도록 하나의 상수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주가 역동적이지 않고 정적으로 그대로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일부러.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주상수라고 부르는 우주 팽창 혹은 수축을 막는 이 그 상수항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자기의 상대성 이론에다가 우주상수를 집어넣은 이후에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고 실제로 우주가 역동적이다,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우주상수를 내 이론에다 집어넣은 것은 내 일생의 최대의 실수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주가 매우 작았고 약 138억 년 정도의 시점에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해서 현재 우주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말은 빅뱅 대폭발이죠. 그래서 어떤 그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다라고 보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핵심되는 이제 아이디어죠. 그리고 우주 팽창을 우리가 직접 관측하는 것이고 다양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여러분 슬로운 전천 탐사에서 보셨던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사용하시는 그 전자레인지는 전자파가 나와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이제 분자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슷한 전자파가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나 아주 균일하게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매우 균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1967년에 펜지아스하고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파가 도대체 뭐냐?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매우 일정하게 우리에게 오는 이 전자파가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이해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나사에서는 전자파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을 우주 공간에 보내서 계속 정밀하게 관측을 해왔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플랑크라고 하는 이건 이제 유럽의 미션인데 플랑크라고 하는 위성이 우주 전체의 전자파를 이렇게 측정했어요. 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가장 온도가 달라 보이는 것도 약 10만 분의 1 차이로 매우 균일한 온도를 갖는 전자기파가 우주 모든 방향에서
매우 균일하게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외계인들이 지구로 이렇게 뭐 전자기파를 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국 우주 초기에 우주가 막 탄생했을 때 그때 나왔던 그 빛이 지금 현재 이제 우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령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은하들이 보이고 멀리 가면 은하들이 안 보이겠죠. 왜? 멀리 가면 그만큼 과거를 보는 것이니까, 은하들이나 별이 탄생하기 전이니까. 우주의 끝까지 가게 되면 우주의 끝에서 오는 빛이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138억 년 전에 출발해서 우주가 막 생성되었을 때 출발했던 빛이 이제 우주 공간을 날아서 이제 우리가 그 도플러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뜨거운 빛이었는데 지금은 전자기파로 그렇게 약하게 되어서 관측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면,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우주가 매우 작고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물질하고 빛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약 40만 년 정도가 지나면 우주가 약간 팽창을 하고요. 약간 팽창을 하면 그러면 드디어 빛과 물질이 서로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 나오는 빛이 우주 공간을 날아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background radiation,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사실은 이제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화학 진화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지금은 정설로 잡혀 있고, 우주 전체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빅뱅 우주론은 뭐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 뭐 증거가 없다, 빅뱅 우주론은 뭐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눈에는 동그랗게 보이지만 사실은 평평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주의 어떤 그 팽창이라든지 빅뱅 우주론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지구의 연대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솔하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솔하게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가면, 우주에는 사실 이제 3가지 정도의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수소나 힐륨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은 물질인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을 내지가 않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dark mat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암흑 물질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은 물질이니까 중력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다크 에너지라고. 그래서 우주 전체의 그 에너지 그 버짓을 보면 약 70% 정도가 이게 다크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가 바로 우주의 팽창을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도 우주가 이제 가속 팽창, 옛날보다 더 빠르게 팽창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주 팽창을 일으키는 이 원인, 이것을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크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제 에너지를 따져보면 우주 전체의 거의 한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크 매러라고 하는 것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바로 이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우주를 팽창시키는 거고, 일단 우주 팽창이 시작되면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그 안에서 다양한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거시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암흑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우주를 하나하나 공장처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보통 물질은 암흑 물질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훨씬 약한 것이죠. 그래서 암흑 물질들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걸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흑 물질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대신에 우리가 슈퍼컴퓨터에다가 암흑 물질들을 덩어리를 이제 집어넣어서 중력적으로 이 암흑 물질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상 실험이라고 하죠.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독일의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에다가 암흑 물질들을 집어넣어갖고 우주 초기에서부터
100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암흑 물질들이 중력적으로 우주의 거시구조를 만드는지를 연구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은 매우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에서 갖고 오는 것이죠. 우주 전체의 암흑 물질의 분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만 분의 1 차이로 매우 균일하게 암흑 물질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밀도가 약간 높은 곳에서는 암흑 물질들이 더 뭉쳐지게 되고, 밀도가 적은 곳에서는 암흑 물질이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주의 거시구조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만 년 전에는 이렇게 균일했는데, 조명을 한 번 더 좀 꺼주시면, 우주의 나이가 2억 년일 때는 이렇게 암흑 물질들이 비교적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빈 공간도 있고요. 암흑 물질이 많은 공간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125 메가파섹이니까 얼마쯤 되냐면 뭐 한 400, 100만, 1000만억, 10억, 한 40억 광년 정도? 우주 크기 한 3, 4분의 1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2억 년, 우주의 나이가 2억 년일 때는 이랬다가 한 10억 년이 되면, 중간에 하나 빠졌네. 상당히 구조들이 더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7억 년이 되면 더 필라멘트처럼 암흑 물질들이 뭉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우주로 오면 이렇게 마치 거미줄처럼 필라멘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암흑 물질들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빈 공간들이 생기고 이런 데에서는 은하들이 한 수천 개가 만들어지는 이제 은하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다양하게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실험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로 우리가 연구한 이 결과는 사실 여러분이 처음에 보신 실제로 은하 하나하나의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만든 3차원 지도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해서 구한 지도고, 이 모습은 슈퍼컴퓨터에서 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의 우주에서부터 중력적으로 암흑 물질이 뭉쳐져서 이렇게 우주의 은하들이 거대한 우주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와서 보면 조명 다시 켜주셔도 됩니다. 현재로 와서 보면 이렇게 우리 큰 스케일로 보면 암흑 물질들이 다 퍼져 있고, 암흑 물질들 안에 보통 물질들이 이제 들어 있고요. 은하들이 이제 쭉 들어 있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작은 스케일로 줌인해서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이제 은하들이 수천 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천여자리, 별자리 중에 이제 천여자리가 있죠. 천여자리 쪽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은하하고 비슷한 은하들이 한 몇천 개 정도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렇게 은하단이 만들어지는 영역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우주의 역사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매우 작았던 우주가 팽창을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큰 광대한 공간의 우주로 변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별도 없고 은하도 없었지만 하나하나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암흑 물질들의 거시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음 보셨던 것처럼 현재 우주로 오면 그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형상을 갖는 은하들이 역동적으로 펼치는 현재 우주의 모습으로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한, 한마디는 아니죠, 여러 마디로 말한 우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주 역사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교양 과목 그 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하는데, 빅뱅 우주론 부분은 한 달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한 몇십 분 동안 엑기스를 요점들을 쭉 들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좀 빅뱅 우주론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우주와 생물의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길어요.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 이상 오래되었다. 이거 지금 정설로 잡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구는, 우리가 지구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지질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약 46억 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지구는 좀 젊은 편이죠. 태양이나 지구는 조금 젊은 편이에요. 그러나 46억 년 정도 되었다. 반면 우리 지구상에서 보는 생물의 역사는 우리가 화석의 기록이 보통 수억 년까지 나옵니다. 수십억 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제 복잡한 생물들이 보이는 것은 화석의 기록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의 역사는 우주와 지구와 생물이 100억 년 이상 되는 그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형성되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과학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과학을 너무 많이 신뢰해서 과학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고 비기독교인들 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분명한 한계를 갖습니다. 가령 빅뱅이 어떻게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138억 년 이후에는 우주팽창과 다크에너지에 의해서 우주팽창을 하고 다크매러에 의해서 우주의 거시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138억 년 이전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농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 일어나려면 앉아 있어야 되니까 빅뱅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누웠다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네 오늘도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농담을 또 하는데요. 네. 그만큼 그 빅뱅이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까지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우리가 3개나 4개로 자를 수 있지만 사과를 0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비슷하게 소위 그 싱글레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 빅뱅 시점까지 가면 이제 과학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바보같이 앉아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그 양자 공간, 그러니까 우주가 매우 작았을 때니까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양자 공간의 어떤 그 에너지가 우주 팽창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진공 에너지가 바로 그 다크 에너지가 아니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하고 다르게 우리가 어떤 경험적인 증거, 실제적인 증거를 관찰하거나 관측하거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빅뱅 이전을 이야기하면 과학으로 경험적인 검증을 할 수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뱅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빅뱅 이전에 시간이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이 과학 이론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빅뱅 이론이 확 뒤집혀가지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니라 10,000년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그 플랑크 결과가 138억 년 우주 나이인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플랑크 결과가 아니라 WMAP 그 위성 결과로 137억 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오차로 이제 우주의 나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는 있지만 이 이론이 확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 사실은 우주의 역사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빅뱅의 기원이라든지 어떤 생명의 기원,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과학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이 부분도 뭐 진화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원하게 되었는지는 과학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연법칙이라든가 DNA와 같은 어떤 그 정보의 기원도 사실은 내 과학이 잘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과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과학은 사실 그 경험적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데이터가 새로 얻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창을 열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 과학 이론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그 당대, 이 주어진 이 시점에서 21세기에서 어떤 자연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변화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상당히 가까운 그러나 가변성을 갖는 것이 이제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학을 너무 상대주의처럼 과학은 뭐 믿을 수 없어. 과학은 뭐 다 바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과학을 다뤄도 안 되고 반대로 과학을 너무 절대시해서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과학을 보는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양쪽 다 극단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의 증거는 아닙니다. 저 과학은 자연현상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고 어떻게 거시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은하와 블랙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과학이 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무신론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유실론의 증거가 될 수도 없어요. 과학은 빅뱅 우주론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우주로 변해왔다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그 유실론 혹은 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힌트는 줄 수 있죠. 이제 그 입장이 약간 다른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이거 봐라. 우주는 그냥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돼갖고 그냥 이렇게 우연히 팽창하면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뭐 인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138억 년 전에 우주 창조를 시작하셨고 중력 이론과 다크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빅뱅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하와 별들과 인간과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 자체를 유실론적이다, 무실론적이다 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빅뱅 우주론이 다양한 철학적, 신학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우주가 어땠다는 거예요? 더 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더 작았을 것이고 우주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나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습니까? 우주의 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아주 작았던 어떤 그 시작점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 우주가 무한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대상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부터 존재해온 그때 존재하기 시작한 그런 우주가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유한한 우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 의미, 어떤 그 신학적 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빅뱅 우주론을 반대했지만 또 많은 이제 기독교 과학자나 신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 마치 138억 년 전에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를 보여주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그 성경적인 창조 개념과 굉장히 잘 맞는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도 있고 책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 자체는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과학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신학적인 힌트와 어떤 변증의 하나의 그 논증은 될 수 있지만 이제 과학 자체가 유실론의 증거는 될 수 없다. 반대로 과학이 무실론의 증거도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이 100억 광년이 넘는 이 거대한 공간의 우주, 100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우주, 이 우주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과학적으로는 답할 수 없지만 이 거대한 우주가 중력이라든지 다양한 자연 법칙에 따라 아주 질서 있게 운행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은 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우주를 보면 이 하나님이 다크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를 이렇게 100억 년 동안 팽창하게 하셨구나.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다크 매터들이 중력적으로 뭉쳐져서 이 거대한 그 시공간의 거시 구조를 만드셨구나. 이거 너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 정말 깊고 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우주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우주를 들여다보면 중력 법칙도 보이고 거시구조도 보이고 우주 팽창이 보일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막 베푸셔갖고 은하들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어떤 자연 세계가 있고 이제 과학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성경과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자연을 볼 때는 그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변증을 할 때, 기독교 신앙을 변증을 할 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연의 현상들을 가지고 이 자연 현상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 또 이거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조금 더 좀 조심스러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 변증이 어디까지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특히 이제 과학을 사용했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사실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우주의 역사는 다른 것 같죠. 이 부분은 우리 앞에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가령 창세기 1, 2장을 보면 창조의 기간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주교는 근대과학이 발전하기 전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를 쭉 따져봤더니 천지 창조는 기원전 4004년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근데 실제로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언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조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순서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쭉 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황영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순서가 정말 그 과학적인 텍스트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서술인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는 과학적인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을 비교해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달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이 어떤 과학적인 의미에서 창조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프레임, 골격, 그죠? 아까 그 비움과 치움 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죠. 태양이 뜨고 져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데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이 서술을 아주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죠.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거보다는 자동차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료와 방법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의 내용에 대해서도 과학 백과사전처럼 모든 창조의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데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창조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다양한 그런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바다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이 이제 이렇죠. 지구가 이제 평평하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해와 달이 이제 이 천구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우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우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로 읽는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이러한 우주의 모습을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끌어낸 이러한 우주의 모습이 실제 우주의 모습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우주와 성경이 제시하는 우주가 너무 모순적으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인 교과서로 우주의 역사 혹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본문인 것이죠.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저자의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당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오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언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 혹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한 어휘, 단어 이런 것들로 담길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기술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한계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가령 창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릴 때 진흙으로 뭐 인형을 만들고 장난감 만들고 이랬던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도 마치 인간이 뭔가를 창조할 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을 넘어서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인동형의 오류입니다. 엔트로포몰피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옷을 입혀갖고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자연의 역사를 짜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치론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간격 이론, 날시대 이론 다양하게 들었죠. 한편으로는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서술로 창조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서술이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서술이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를 읽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치론적 해석보다는 이제 비일치론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면 하루가 정의가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치론적인 입장은 너무 과학과 성경을 짜맞추려고 하는 시도처럼 보이고 거꾸로 그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오히려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상상해보고 과학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온 그 문자 하나하나에 제한돼 갖고 이것을 과학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더 적은 그런 소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담겨있는 자연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서술이죠. 시간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방법. 이것도 창조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창조주에 대한 신학적 서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이제 과학적 서술은 아니고 신학적 서술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과 성경을 두 권의 책을 같이 조화롭게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학책을 봐야 될 때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봐야 될 때 이제 과학책을 보면 그런데 다양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도전처럼 다가오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철학적인 신학적인 주제가 평범성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가 굉장히 평범하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레오 재판 여러분 다 아시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땅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죠. 태양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우리 태양이 존재하는 우리 은하도
1000억 개나 되는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물학으로 가면 어떨까요? 생물학에서도 비슷하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지구,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 우주 안에서 갖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매우 평범해요.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인간이 다른 생물들하고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존엄한 존재다. 이러한 그 논리들을 가졌지만 지금 이것이 다 깨졌어요. 평범성의 원리 다 깨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거나 우리가 뭐 다른 생물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생물들하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현현 나타나시고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인간, 참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된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또 혹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르거나 다른 행성하고 다르거나 이래서 인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인간이나 우주에 대한 관점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도전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학의 틀 안에 담을 것이냐가 결국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과학을 수용하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신학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과학은 자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인데 자연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학은 기독교의 도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연의 역사를 자꾸 읽으려고 하는 성경에서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연의 모습과 과학이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이 서로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의 기자가 원래 주려고 했던 메시지를 읽을 것이냐. 성경이 원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내용까지 성경에서 읽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과학을 이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가 결국은 과학 자체는 무신론을 지지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 무신론 과학자들이 과학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지요. 가령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와 또 위대한 설계 이런 책을 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창조의 과정에 우주의 역사에 신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물질에서부터 시작하죠. 처음에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에서부터 인간이 목적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신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고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는 다양한 논리적인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도대체 물질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그렇죠?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기원했는가? 이것이 설명돼야지만 그 물질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할 텐데 물질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연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중력 법칙이라든지 전자기학 법칙들이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왜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를 이해하게 되었는가? 우리 인간은 우주의 아주 변두리에 아주 평범한 행성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 이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주의 흐름을 깨닫게 되었는지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다면 그런 신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주를 섭리하고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보면 물질은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좀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보고 연구하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결국은 이제 과학으로 설명되면 무신론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빅뱅 우주론에다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학으로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면 이 우주는 무신론자들의 우주가 되는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개라고 하는 현상을 보면 이제 번개라고 하는 현상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미신적인 설명을 가했었죠. 누군가 번개에 맞아 죽으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배를 타고 나가서 배가 파손돼서 선원들이 다 죽으면 용왕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는 그렇게 미신적인 사고로 설명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현상이다. 낙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낙뢰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쇠꼬챙이 들고 반악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탈신화가 되었습니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네, 모든 일들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죠. 인과관계로 돌아가는 우리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자연 세계가 운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성사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신론 쪽으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번개를 일으키는 그 현상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현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에만 하나님을 가둬서 하나님은 기적만 행하시고 기적이 안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이원론의 태도라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연 법칙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령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막 지금 걱정된다 이런 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중력을 잘 이기도록 잘 지어졌을 테니까. 그런데 한 30분 뒤에 지구의 중력이 2배로 세져서 중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보장할까요? 여태까지 안 그랬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법칙이 아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우주 전체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우니까 매일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냥 예측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 전체가 합리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적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기적이라는 거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 시합이 있어요. 저병 시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병 시합을 해서 심판이 탁 쏘니까 수영 선수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저병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무리를 뛰어갑니다. 한 사람이 무리를 뛰어가요. 우리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반칙이라고. 반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요? 저병 시합인데, 저병 시합이니까 저병을 해야 되는데, 무리를 뛰어가면 반칙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기적인 동기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넌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기독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넌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저 크리스천들은 그죠? 하나님 백을 등에 업고 자기가 좀 편하려고 무리를 뛰어가는 이런 반칙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기적을 잘 안 베풀어 주시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자연세계에 베푸신 그 자연 법칙, 원래 자연세계에 베푸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운행의 그 방식이 그것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볼 수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는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과학이 다루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다루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인과관계로 이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고 유실론하고 무실론하고는 무관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과학을 토대로 해서 무실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어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그리고 거시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현대 천문학의 내용을 보니까 신은 어디에도 없다. 신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스티븐 호킹이 말하기를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주가 네, 죄송합니다. 조시는 분이 딱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딱 계셨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어서 우주가 팽창해서 이 현대 우주로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시작하신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있고 해석이 있는 것이니까 해석은 무신론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유신론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 해석 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대규모로. 펀딩도 막 받고, 책도 막 내고, 강연도 하고. 반면에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유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늘 지금 들어보시는 거죠. 근데 별로 그렇게 쉽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좀 더 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작업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5분 남았죠?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주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끔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연에 6개 정도 되는 가장 기본되는 상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수값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우주로 변해버려요. 가령 전기력과 중력의 비가 약간만 바뀌면, 약간만 커지면 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별의 수명이 짧아지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주는 탄소가 없는 우주가 돼버리는 것이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딱 이 6개의 상수가 마침 그 값을 가져서 마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해서 이제 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인류 원리라는 이름입니다. 마치 인류가 존재할 수 있게끔 우주가 준비되어 온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양한 것이 가능하죠. 스티븐 호킹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독특한 우주가 하나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주가 굉장히 많다.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쯤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가져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우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계인이 설명했다. 외계인이 설계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과학적인 원인을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왜 그렇게 기본 상수가 딱 그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과학으로 밝힐 수 없지만 결국은 이것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주 안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끔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번하고 4번은 서로 모순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왜 이 6개의 상수가 딱 그 값을 갖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밝히느냐 과학으로 밝히지 못하느냐는 유실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처음에 과학 얘기가 조금 길었네요. 네, 결론으로 가서 한 2분 정도만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3가지 도전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이 제시하는 우주의 역사 자체가 기독교의 도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학이 밝힌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점들을 더 넓혀가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이제 계속 공격합니다. 이 부분은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해석을 한 거다.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성적으로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논증이 무엇인가, 그거에 하나하나 좀 지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과학 내용을 읽으려고 과학 교과서처럼 읽지 말고, 성경은 신학적인 서술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드러내는 서술로 우리가 보고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3가지 결론이, 3가지 도전이 다 해결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연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요. 과학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의 틀, 기존에 갖고 있던 신학의 틀 안에서 어떻게 과학을 이해하고 볼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도전인 것이죠. 그죠? 성경책은 몇천 년 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긴 책이죠. 그러나 이제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그림과 성경에 들어있는 이 그림, 이 2가지 그림을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이냐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창조 역사를 드러내는 과학에 대한 좀 수용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자연적 방식을 통한 창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는 진리다. 그러나 창조의 그림은 다양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창조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 그림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 가지 그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에 열려 있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신학과 과학의 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던져주는 그 도전들을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 안에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깨달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못한 얘기는 질문 시간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까도 나왔지만 이 책에 보면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의 따지다, 이 책에 보면 제가 그 강의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좀 더 다양한 그 견해들을 서술한 책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